과거세를 보면은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이걸 써라. 대형주 지금 빅세븐들이 또 그 소비 혁신 기업의 연장선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주가 상승률이 꽤 큽니다.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동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뵙게 됐는데 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 좀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뭐 투자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즘에 핫한 게 미국 주식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리고자, 우리 여기 그 부자TV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표님 개인 채널에서도 미국 주식 관련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방향성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도 가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 좀 뭐 삼성전자 대표적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에 갇혔다가 최근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최근에 워낙 한국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나 이런 다른 나라 증시 비교했을 때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점점 미국 주식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맞습니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위주로 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하반기 증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이거를 좀 국내 증시와 미국 주식 쪽을 좀 구분해서 하반기 증시 전망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왜 그러면 미국 주식이 그동안 이렇게 올랐냐. 그 다음에 한국 주식 시장을 이렇게 좀 옆으로 횡보하고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좀 오르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작년까지를 봐야 되겠죠. 작년, 재작년에 2022년 우리가 금리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된 게 2022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모든 그 주식 시장들이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닥에서 샀던 이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이제 강하게 했죠. 그리고 금리 정책이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물가는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1년간 뭐 테슬라라든가 뭐 메타 이런 것들 보면은 마이너스 70%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작년부터 이제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이제 공급이 되고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또는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모든 나라들이 동일시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경기가 둔화라는 이제 시점을 넘어가면서부터 돈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로? 예, 미국으로. 근데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AI 뭐 반도체 막 이슈가 됐잖아요. 사실은 AI라고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얘기한 빅테크라든가 초우량주 또는 미국에 있는 이제 내수주 중에서도 독과점 기업이나 독점 기업으로 돈이 다 몰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기는 이제 아직 이제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성장이 되는 상황이 아닌데 돈은 이제 시중에 돌고 있어요. 그러면 돈은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고공행진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과 올해의 양상이 특히 올해는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스닥 100 지수가 있고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러셀 2000은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됐고 나스닥 100은 소위 얘기하면은 그 대기업들로 돼 있다 보시면 되는데 그게 작년부터 중소형주의 그 주가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대형주 주가 상승률은 갭이 너무 커졌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거대 자본이 봤을 때는 이제 그 중소형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러셀 2000처럼 그런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욱더 강화됐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소기업, 미국의 또 마찬가지 중소기업들은 헤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의 쏠림 현상이 너무너무 심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게 있어요. 금리 인하가 되면 일단은 돈이 이제 기존의 고금리 상태에서 제한된 돈들이 한쪽 방향으로 흘렀는데 금리 인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에 있는 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은행에 가려는 돈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자산 가치 자산 시장으로 이렇게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쏠림이 좀 풀어지는 형태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간에는 뭐 너스의 주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한국 주식 시장이 좀 작은 시장이니까 또 조그만 투자해도 급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 작은 시장이라든가 작은 업종과 작은 산업이 또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근데 저는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은 상태라면은 돈이 그렇게 흘러서 갈 텐데 그리고 금리를 빠른 속도로 내린다면 가능한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기대만큼으로 좀 탄력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셀 1000처럼 미국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아직은 확실치가 않고 그다음에 뭐 미 대선도 있고요. 그죠? 금리 인하 속도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 인하란 자체가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 기간에 보시면요. 계속 뉴스는 경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왜냐하면 확실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대형주들도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 상반기에 느꼈던 그 상황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고 내년에도 아마 이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미난 건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하고 주시장의 조정 기간하고 좀 맞물리는 게 있어요. 이게 통계적으로나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미국의 이제 1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통계가 좀 어느 정도 한 70%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를 보게 되면 2년 차가 좀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에는 돈을 쓰겠다고 하고 뭐 하겠다고 공약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재임을 하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든 1년 차는 돈을 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게 이제 대선 기간이니까 바이든이 돈을 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또 소비로 진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를 또 받쳐주기도 하죠.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 4년 차와 대선 시즌과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일을 하는 1년 차, 1년 차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2년 차에는 이제 약발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2년 차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쓰는 것도 마음대로 돈을 못 써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 주시장은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2년 차라고 하면은 내후년을 이제 바라보는 거네요. 그렇죠. 내후년. 그럼 결론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뭐 내년까지는 그래도 미국 주식이 강하게 좀 버텨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 시장이 또 버티면 우리나라 시장도 또 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스타트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 보니까 이제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하반기는 뭐 이래저래 미국이나 한국 둘 다 투자하기 좀 좋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시장을 보게 되면 조정은 항상 있게 말이잖아요. 상승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기업을 볼 때, 기업의 실적을 볼 때, 또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 개념,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을 보거나 이제 숫자적인 개념을 볼 때 보면은 꼭 1번부터 10번이라는 개념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있는데, 우리가 스타트를 어디다 봐야 되냐면 1, 4분기를 봐서 4, 4분기를 본 게 아니라 3, 4분기 보셔가지고 다음에 3, 4분기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 같은 경우 보면요. 매출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3, 4분기, 아니 4, 4분기하고 1,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시라는 개념 있잖아요.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 4분기가 이제 그 연장선. 우리가 또 전 세계적으로 5월 달은 또 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입사 시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학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 4분기까지 좋은데, 이게 3, 4분기는 이제 연말 연시를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좀 침체 구간에 속하죠.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는 매출도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세금 정산 시즌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썸머 랠리가 끝나게 되면은 산타 랠리와 사이에 썸머 랠리 끝나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조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가 뭐냐면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 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죠.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예. 근데 대표님께서 유난히 또 미국 시장을 계속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좀 특별히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을 좀 좋게 본다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뭐 미국 주식의 장점이야 뭐 이런 뭐 많죠. 뭐 산업 혁신 그러니까 혁신 기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나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의 양인 것 같아요. 돈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 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들어가고 중국도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거죠. 제가 부동산을 표현하거든요. 내가 100억을 갖고 있는데 저희 동네 저는 이제 신도시에 살아요. 그러면 100억을 갖고 있는데 3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은 되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 동네에 오셔가지고 30억짜리 집을 산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건이 많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강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느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게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적으면은 당연히 큰 데 가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사람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 부자도 하고 무슨 아프리카 부자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연기금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연금도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 개인도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거래가 왕성하고 시장이 크니까 거래가 왕성하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주고 싶어도 워낙 작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유통되는 물량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 너무 적어요. 흔히 아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배구조가 그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한국 시장은 좀 주가 상승에는 좀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아무리 예. 뭐 상승 여력이 크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또 기존에 많이 올라서 또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더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와중에 지금 당장에 미국 주식을 투자해도 좋을까?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좀 너무 올라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거품이 사실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좀 낮은 가격에 사시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빅테크 빅7 같은 게 보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1년 이제 상반기 동안 보면은 20%도 채 못 갔어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이 간 게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급등이 했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정가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적정가로 돌아오는 게 주가의 이제 생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러면 이게 비싸냐, 고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갖고 있는 가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얼마더라? 시가총액이 뭐 4,500조인가 4,600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사이즈로 회사가 컸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비례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회사의 가치가 커다 보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위로 너무 이탈해 버리죠. 그럼 다시 제자리에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회사가 커지면요, 그 주가를 다시 상승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하는 행위가 액면 분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 중에 보면은 액면 분할을 한다는 거는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액면 분할을 못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뭐 삼성도 뭐 진짜 어쩌다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고평가라는 단어는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가격 거품이 잠깐 있는데 그런 경우 빼고 나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최근에 액면 분할을 한 미국 기업이 따로 있었나요? 엔비디아 있고 이제 할 예정인 뭐 브로드컴인가요? 네, 반도체 회사들 있죠. 예. 주로 반도체 회사들이 액면 분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또 기존에 많이 올랐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해서야 된다, 반도체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저희 아들하고도 아들이 갑자기 얘기하는데 애플 있잖아요. 애플에 이제 그 AI 장착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어벤져스 보면은 자비스인가? 네. 아이언맨의 네, 아이언맨인가요? 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건데요. 우리 그 애하고 얘기하다가 애플 너무 좋아하니까 애가 애플을 자기는 바꾼다는 거 17인가? 모델이 16인가 17인가 뭐 장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걔가 자비스 같은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 말하면 지가 알아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진짜 공상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거를 최근에 뭐 이렇게 AI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좀 맛을 본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생활에 딱 접목은 확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애플에서 그게 나오게 되면 진짜 이거는 생활의 혁명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AI 하면 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갑자기 이제 모든 회사들이 AI 시스템을 다 바꾸게 되면은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슈퍼 사이클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슈퍼 사이클 들어간 건 맞아요. 예. 지금 들어간 건 맞고 삼성전자 매출도 반도체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가격 비싸요. 맞아요. 비싼 건 맞는데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반도체는 계속해서 투자하셔도 좋은 그 업종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난 시절의 반도체 상승보단 앞으로 AI 시대의 반도체 상승률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최근 뭐 계속해서 반도체가 상반기를 주도했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반도체에 계속 관심이 크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또 반도체도 워낙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때 반도체 주도주 다르고 또 하반기 때 반도체 주도주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뭐 말씀하셨던 AI 관련해서 뭐 애플에 탑재가 된다면은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떠한 이제 그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다양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뭐 어떤 기술을 뭐 한다, 개발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거고 각 기업마다 삼성,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뭐 인텔 많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자기만의 이제 장점을 갖고 이제 많이 이제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기회를 이제 기업들이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전체 업종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반도체라는 거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종 지수에 업종 ETF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업종 ETF. 예. 그러면은 좀 반도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떤 반도체 산업이 좋을까 아니면 더욱더 분할해서 이제 쪼개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건 또 두고 봐야 되는 문제지만 지금으로서는 막연하지만 그런 걸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ETF가 제일 좋다. 요즘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업종 지수도 잘 가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왜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체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AI 근데 참고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년마다 이제 주기가 금융 주기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출렁거리는데 그러면 앞에 경제가 어려우면은 그러니까 앞에 경제 잘 가다가 그게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면은 경제가 좀 어려움이 다시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수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수혈할 때 수혈이라는 돈이거든요. 돈을 줄 때 앞에 산업에 돈을 쏟아 붓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산업에 성장 동력이 돈을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우리 겪어봤지만 스마트폰 경제의 한계성 때문에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게 어떠한 또 상황도 발생했고 그래서 돈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럼 이 돈이 앞에 스마트폰 경제에 간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럼 요 시기에 보통 산업혁신 기업이 탄생합니다. 산업혁신 기업이. 그 과거로 보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닷컴 시대에는 죄송합니다. 그 2000년도죠. 2000년도에는 어떤 산업이 커졌냐면 닷컴이죠.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때 이제 어느 기업에다가 붐을 일으키고 걔가 이제 선봉이 돼서 전체 분위기 끌고 가죠. 전 세계를 끌고 갑니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에 해당됐죠. 그 다음에 리만 브로스 사건 이후에 돈이 또 풀립니다. 그때 산업혁신으로 뭘 또 선택했냐면 스마트폰 경제에 선택하게 됩니다. 돈은. 그때 선택돼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끌어가는 게 애플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AI 산업으로 가라 이거죠. 그래서 선택된 게 바로 엔비디아. 애플이 아니에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그 AI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택된 거는 AI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테슬라도 있지만 그러면 선택된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산업 그 시기에 시가총액 1등을 찍습니다. 시가총액 1등 찍고 그 다음에 탑 5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상 1등 찍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등 그룹으로 이제 딱 있잖아요. 4,500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2등 그룹하고 1,000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진행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그럼 그동안 올라온 만큼 올라가냐? 그렇지 않고 이제는 이제 거기에 이제 탑10, 그러니까 탑3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10배 올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고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는데 또다시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제2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가 또 탄생하겠죠. 예. 그걸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고요. 예. 그건 또 10년 후에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AI 산업이 잘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고 인해서 경제가 성장이 됐는데 그게 봉착이 되면 한계점에 오면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또 경제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이제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이제 말씀하셨던 10년 주기마다 이제 새로운 산업과 그 안에 핵심 기업이 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시총 1위까지 올라간다라고 했던 이제 그런 사이클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면은 결국 이 사이클의 주기상 강한 상승 뒤에는 또 하락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대장격 기업이 언제부터 좀 하락을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 경기, 그러니까 좀 저는 머니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머니 사이클이 아니면 돈이 이제 돈다 이 얘기죠. 돈이. 저는 이제 공부를 저도 오랫동안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거시경제도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이제 항상 1, 2%가 부족했었는데, 그 1, 2%가 뭐냐면은 돈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되거든요. 예. 돈이라는 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 돈이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경제 상황을 보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세요. 쉽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돈이 풀린 거잖아요. 돈이 풀려가지고 지금 뭐 하라고 하냐면 이제 과거에 앞에 어려웠는데 지금 이 돈들이 지금 이제 경기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지금 돈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돈도 어느 정도는 소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돈들이 지금 다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소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공장 지으러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짓게 돼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가도 올랐던 거고 그럼 공장을 다 짓게 되면은
공장 하나가 더 짓게, 그러니까 공장 원래 하나 있었는데 공장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직원들이 이제 고용이 되죠. 그럼 직원들이 고용이 되면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경제 성장 구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에 우리가 얘기하는 빅7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그 가져가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시기에는 실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뭐 저희 뭐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코로나 같은 어떤 초대형 빅 이벤트가 한번 나타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시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경기 둔화 그다음에 성장 유동성을 보게 되면 한 경기 둔화에 한 중간 정도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재미난 건 뭐냐면요 경기 둔화에서 경기 성장으로 갈 때 이때 조정이 와요. 왜 조정이 오느냐? 그 이제 재고의 문제거든요. 재고의 문제입니다. 재고. 그 동안은 이제 물건을 이제 예를 들어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공장 짓기 위한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듯이 각 기업들이 막 사들입니다. 막 사들여요. 막 사들이는데 이게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 소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막 사다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이 구매자들이 기업들이 이제 그만 사자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가라든가 아니면 원자라든가 아니면 뭔가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왜냐하면 계속 무제한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멈춰버려요. 예. 멈춰버리는데 경기가 딱 살아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시 이제 뭐냐면은 그 원자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는가, 뭐가 중간재가 필요하다는가 이렇게 또 구매자는 요구하겠죠. 근데 그 포인트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재고 사이클에 어떠한 쉬어가는 거?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시장은 좀 한번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거다 보시면 돼요. 나방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애벌레죠. 예.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번데기로 이제 들어가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진짜입니다. 예. 그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그렇죠. 여겨보면 예. 되는 거네요. 예.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되실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안 사고 그때 사냐? 그건 아니고요.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좀 빠지겠다 이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 시기는 한 달, 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1년 내내 이제 주시장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훅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빠지는데 재미가 없는 시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특히 이제 중소형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힘들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만약에 빠진다. 예를 들어서 빠진다고 1년 동안 뭐 20%에서 30%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안 가. 예, 안 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중소형주가 튀냐? 안 튀죠. 왜냐하면 돈이 움직이질 않는데.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어찌됐든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다가오는 하반기랑 내년까지는 증시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영향 지금 랠리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뭐 내후년부터 좀 한 1년간의 조정기가 오고 그럼 그 이후로 또 상승하는 국면이 네. 찾아오는 건가요? 굳이 예측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대통령 2년 차가 아마 공교롭게도 이제 경기 둔화해서 경기 성장하고 그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내년까지는 무난한 증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좀 더 집중해서 좀 투자를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예. 그리고 미국 주식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하셔도 되고 계속 사셔도 돼요. 어차피 중간에 이제 빠지게 되면 더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네. 낮은 가격에 그죠.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이라든가 미국의 중소형 시장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 네, 대표님과 이제 또 하반기 내년의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을 때 그래도 하반기 내년 주식시장이 좀 무난한 상승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어떤 주식을 좀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까지 증시가 또 좋았는데 이 좋았던 증시의 가장 메인 주도주가 AI, 반도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 AI 반도체 쪽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예. 계속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보세요.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지는 않을까요? 그 바톤을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AI만큼 돈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러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이제 출시하잖아요. 그 AI 폰을 출시하게 되면 삼성도 지금 막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커지겠죠. 예. 그래서 반도체 수익, 우리가 주가 상승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려는 건 매출이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님들이 봐야 되는 건 나의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는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걸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지난 이제 6개월 동안에 이제 폭발적 상승은 이제 없고 이제 좀 대형주답게 과거의 반도체답게 이제 차분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동안 뭐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살까 말까 이렇게 사실 많이도 고민하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조정받게 되면 저는 그래도 빅7이랑 반도체 예, 그쪽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에 조정이 오시게 되면 또 그게 낮은 가격이 되실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때 살 걸 이렇게 될 거예요. 예. 빅7이라 하면 우리가 뭐 어떤 기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애플 이게 참 재미난 게 그 예전에는 이렇게 순위별로 이제 시가총액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7개가 1위 그룹과 2위 그룹과 그 다음에 나머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위 그룹은 당연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4,500조 정도의 세 개 맞춰도 거의 1경 매출가 어마어마하죠. 네. 상상이 안 가는 숫자입니다. 아무리 화폐가 돈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상상이 안 가죠. 그 다음에 이제 2위 그룹 구글, 아마존, 그죠? 구글, 아마존 얘네들이 한 2,800조에서 2,000조, 2,500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개고 그다음 메타가 2,00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반도체 브로드컴이 되느냐 그러는데 저는 뭐 테슬라라고 봅니다. 테슬라가 이제 1,000조에 육박하니까 요즘에 많이 올랐다가 요즘에 주춤거리는데 이제 안 빠질 거예요. 테슬라도 이제 거기에 7개 탑7에 맞는 지금 주가 키 맞추기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 중심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될 거예요. 물론 나머지들도 가겠지만 그래도 예. 걔네들이 안 가면 나머지도 못 가죠. 예. 테슬라가 최근에 또 유난히 변동성이 강하던데 테슬라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키 맞추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최근 또 유난히 강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테슬라가 이제 사실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는 이제 그 자동차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품이 이제 빠지는 과정에서 또 그 다음에 고금리 상태고 매출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감하게 구조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뭔가 살아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되면 제조업이 가장 그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I 그래도 명시상부 AI 하면은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시 이제 그 뭐랄까 가치를 인정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0달러에서 지금 250달러까지 갔다가 계속해서 연일 10일 상승하다가 한 방에 이제 8% 빠졌었는데 아마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은 숫자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 오더라도 테슬라가 과거처럼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은 이제 없지 않을까. 이제 얘도 이제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변동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게 좀 거품이 조금씩 빠져야 되거든요. 빠지는 과정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텐데 테슬라만큼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테슬라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가격에 대한 거품이나 또 여러 가지 리스크들, 위험 리스크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빠졌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거죠. 사실 이제 워낙 또 작년부터 굉장히 강했던 게 또 AI였는데
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강했던 게 엔비디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야 엔비디아 저걸 진짜 미리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조금 빠지면 사야 되나? 라는 이제 의문점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하락 조정을 하면은 좀 잡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계신가요? 네. 네. 하셔도 돼요. 괜히 시가총액 1등 아닙니다. 네. 그 자리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고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절대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0등 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5등 하는 기업이 1등 그룹이 되는, 1, 2등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 방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 빠지잖아요. 근데 해외 자본은 그렇게, 미국 자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우리나라는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나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사면, 기관 투자를 사게 되면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엔비디아 사례는 아닌데요. 엔비디아 사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애플의 사례 한번 잠깐 최근에 있었던 사례 보면은 애플이 좀 힘겹게 있다가 갑자기 점프업을 합니다. 그때 시가총액이 몇백 조가 올라가요. 그러면 몇백 조의 프리미엄을 주고 기관 투자를 샀다는 건데, 그것도 시가총액 1, 2등 하는 놈한테 몇백 조를 그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건 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돈이 그쪽으로 다 몰렸을 때는, 쏠림 현상이 있을 때는 얘는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에 산 기관 투자자도 많아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ETF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반도체 ETF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안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웬만해서는 안 빠지는 거죠. 예. 계속 상단에 있는 거고 그 위치를 찾아가겠죠. 예. 야, 어찌 보면 좀 무섭네요. 돈의 힘이 계속해서. 무섭습니다. 애플이나 MS가, 물론 과거에 MS가 닷컴 버블 때 그때는 돈이 양이 작았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빠졌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애플 이후, 그러니까 이제 리먼버스 사건 이후부터는 돈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우리가 장기 이제 1등을 이제 가잖아요. 네네. 예. 그것처럼 엔비디아도 뭐 1등이 될지 아니면 1등을 유지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지만 1등 그룹에서는, 요 상태 그룹에서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난 거는,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엔비디아 얘기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판을 까놓은 이 AI 환경에서 경기가 성장이 되면 제2의 엔비디아,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를 나도 엔비디아 같이 투자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단 1, 2인 경우는 폭등하는 건데, 인생 역전의 어떠한 그런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 나도 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한 경기 성장하게 되면 5년이나 6년 됐을 때 보면 반드시 그런 기업이 나올 겁니다. 과거에 있었어요. 인터넷 시대에 그 바톤을 받고 또는 스마트폰에 바톤을 받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소비 혁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경기 성장 때 산업 혁신 기업들이 판을 깔아놓고 이게 이제 다음에 누구한테 가냐면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을 깔아놨는데, 그럼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그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구글,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대에는 아마존, 메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이 과거의 산업, 유동성 장세 때처럼 같은 ABS나 같은 애플처럼 같은 엔비디아처럼 그때 탄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 혁신 기업은 말 그대로 지금 AI의 산업에 돈이 뿌려졌으니까 산업 인프라를 깔아놓고 이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대형주가 될지 아니면은 스타트업이, 대부분 스타트업이 되더라고 보니까. 네. 스타트업이. 아마존도 메타도 과거에 그때는 다 스타트업이었으니까. 그죠.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촉을 갖고 보시면은 어떤 기업인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제2의,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처럼 한 2, 3년 만에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런 겪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폰 혁명 때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 거야 라는 기업들이 이제 부각을 받고, 말씀하셨던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다시피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후에는 그래서 이 스마트폰 누가 활용할 거야? 그렇죠. 라는 부분에서 소비자한테 이거를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기업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수의 게임 업체도 생겼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라는 업체가 맞아요. 예. 갑자기 뜬금없이 맞아요. 탄생했던 것처럼 네. 이제 정말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또 AI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AI를 쓰기 위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만든 엔비디아가 주도했다면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AI 쓸만한데 이걸 그럼 어떻게 활용해서 쓸 거야? 라는 맞습니다. 이제 구조로 가고 그에 있어서 좀 우위에 설 수 있을 만한 기업 그렇죠. 그런 기업이 또 제2의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될 수 있겠다. 예, 맞습니다. 심지어는 시총이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작은 네, 레벨에서 맞아요.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상승 여력은 굉장히 또 클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적으로 얘네들이 단기간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뭐 1등도 찍는 경우도 시가총액 1등도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엄청 폭발한다는 거죠. 예, 폭발력이. 우리가 엔비디아 요번에 사례 보셨지만 테슬라 사례도 보셨지만 이게 각 그 기간에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템버그라고 합니까? 네. 그런 기업, 한방인 기업들이 진짜 나타나더라고요. 그거를 잡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때 사람들이 그 선택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어떤 거냐?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과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과거에 테슬라도 그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지금 다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면 그때 이제 나중에 보면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남들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여기 위에서 이제 잡는 거죠. 이때는 뭐냐면 성숙 기간에 들어가요. 그럼 수익률이 그 1, 2년 사이나 2, 3년 사이에 높았던 폭발적 수익률 못 가져가고 그러니까 성숙된 수익률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보면은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상장 기업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왜냐하면 근데 AI가 뭔가 해놓은 게 없잖아요. 아무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리선가는 이제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겠죠. 예. 지켜봐야 됩니다. 꼭 지켜보셔요. 아마 진짜 그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타날 겁니다. 저도 되게 많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기업을 막 그래도 남들보다 좀 빨리 찾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윤곽이 잡힌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기업이 될지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러한 기준을 잡고 기업을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나도 제2의 엔비디아를 뭔가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2의 테슬라도 잡아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너도 나도 이제 AI 갖고 뭐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하는 건 좋은데 그게 하나의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할 만한 그 이슈를 장악할 만한 또는 그런 기업이 탄생하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그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AI 관련돼서 우리가 쓰다 보면은 관심을 갖게 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인 어떤 이슈로 끝날 확률이 높으니까 테마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 문제인데 그 경기가 좋아질 때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때 보면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폰 쓰고 있잖아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에 AI 폰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괜찮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사야 되겠네라는 형태의 모습이 보여지면 소비 형태가 보여지면 걔는 분명히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대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때문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스마트폰이 뭐야?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남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뭐 본의 아니게 다 그렇게 살아니까 바꾸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탄생되는데 그때 주가는 분명히 잘 갈 거예요. 가는데 그런 기업들 더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뭐 좀 속상하지만 카카오톡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최근 들어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AI구나. AI 막 너도 써봐라고 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챗GPT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를 또 개발한 오픈 AI도 비상장 시장에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그렇죠. 성장을 핫하죠. 이뤄냈고 이런 기업도 차세대 또 핵심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건 오픈 A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근데 우리가 AI 하면은 그냥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휴머노이드도 봐야 돼요. 휴머노이드. 예, 왜냐하면 AI가 장착이 돼서 나타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에 보면은 AI를 가지고 활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AI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활용을 잘해가지고, 나도 우리 집에 휴머노이드 하나 놔야 되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아까 자비스, 뭐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있듯이 자비스를 막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대표적 오픈AI가 그 역할을 조금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자로 뭐 휴머노이드 이쪽도 한번 관찰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또 테슬라가 예. 좀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소비 혁신 기업이 탄생이 꼭 스타트업도 있지만요. 과거세를 보면은 역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이걸 써라.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이 하는 행위잖아요. 이거 가지고 니네가 마음껏 써. 그래서 웹들이 많이 탄생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대형주, 지금 빅세븐들이 또 소비 혁신 기업의 연장선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주가 상승률이 꽤 큽니다. 큰데, 엔비디아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확 10배 이렇지는 않고요. 정상적인 수익률보다는 높게 평가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판매가 많이 될 거니까. 그래서 빅세븐들은 대부분 다 그런 소비 혁신 기업에 다시 동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수익률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중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혁신 기업이라고 할 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하는 일도 많고, 뭐 전기차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스마트카라는 개념을 봤을 때. 그러면 스마트카라든가 휴머노이드 같은 것처럼 새로운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플랫폼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밖에 없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뭐냐면 스마트카하고 휴머노이드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의 혁명이 됩니다. 우리 생활의 혁명에 깊숙이 파고들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얘가 아까 말씀드린 소비 혁신 기업이 또 시가총액 한 번 1등을 찍어요. 아마존도 1등은 찍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지금 1등을 찍는다. 지금 상태를 그렇게 유지하다가 경기 성장 기간에 테슬라가 이제 발동 걸려가지고 매출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발동 걸렸다. 그러면은 1등 한번 찍는다.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4천 몇백 조고, 테슬라가 1,000조라면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얘가 1등을 찍으려면은 4배의 상승률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종전에 엔비디아가 10등 레벨에서 1등을 찍을 때 400% 오른 거하고 비슷한 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경기 성장 물론 걔네는 안 가냐. 근데 이제 어쨌든 2배든 3배든 올라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단기간에. 그렇죠.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 치니까. 그래서 빅세븐 중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말고 이제 테슬라가 아마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한 70%로, 60에서 70%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런 측면으로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또 한국 주식,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이제 미국 주식 1위가 테슬라로 올라간 거를 또 남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예, 여전히 이제 테슬라는 이제 팬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테슬라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향한 팬심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CEO.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대표님, 하반기에 또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트럼프 피격 사태도 나오면서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뜩이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의 좀 변동성도 커지는 좀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대선을 앞두고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증시에 대한 방향성과 또 이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대선을 우리 이제 투자자님들이 보면은 대선 기간이 11월, 12월이 이제 확정이니까 그럼 그 전에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대선 시즌 올해죠.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보게 되면 대선 그 시즌은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반기에는 이제 대선에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 대선 때문에 주가가 그 조정을 받는 건 아니고요. 하반기에 대선이라는 하나의 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상반기 내내. 또 그다음에 돈도 풀린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은 이제 가을에 이제 빠지게 될 텐데, 근데 가을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때가 또 이제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니까 이제 매수 타이머 잡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든, 그러니까 재미난 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우리 투자자님은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만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트럼프가 되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까? 그건 한국이 어려운 거지 미국이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죠. 미국의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되든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그 2차 전지가 더 잘 가지 않겠, 전기차가 더 잘 가지 않겠냐, 기업 친화 정책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쨌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거는 미국 주식 투자자는 하나의 큰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계속 그 이슈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좀 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해왔던 그 형태를 보면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비즈니스를 접근하니까 본인도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근데 바이든 시대도 보면은 주가 상승을 보면 꽤 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모두 다 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어떠한 대통령이 나와도 어떠한 정치 이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단 하나입니다. 우선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또 뭐 둘 다 누가 되든 간에 뭐 미국 자국 이익을 좀 더 우선시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걱정 크게 없더라도 이제 또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바이든이 생각하는 이제 정치적인 방향성이 그렇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만 다르겠죠. 네. 네. 똑같은 돈이 있더라도 이 돈을 맞습니다. 나는 어느 쪽으로 쓸 거야라는 이제 방향성이 좀 다를 것 그렇죠, 같은데 또 이에 대해서 또 바이든이 되면 좀 어떤 쪽, 트럼프가 되면 어떤 쪽이 좀 부각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유망한 좀 섹터군이 따로 있을까요? 뭐 지금은 뭐 바이든이 되면 현재 그대로 유지할 확률은 높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흔히 얘기하는 뭐 전기차 쪽으로 이제 스마트카 예, 이런 쪽에 대해서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우호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거둘 것 같아요. 걔네가 우리나라한테요.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쪽에서 그 트럼프한테 트럼프 정부에게 줘야 될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라기보다는 한국 주식시장이죠. 한국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그 대통령은 맞습니다. 예. 우리 지난 4년 트럼프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반대로 미국은 좋았고요. 그죠? 그렇죠. 중국도 뭐 찔찔거렸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참 처참했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미국화 돼야 돼. 이게 재미난 거는 바이든이 해놓은 시스템을 트럼프가 엎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더 이제 탄탄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과거에 트럼프가 했던 거를, 오바마가 했던 거를 트럼프가 탄탄하게 했고, 트럼프가 했던 거를 이제 그 누굽니까? 바이든 정부가 탄탄하게 하고, 이거 더욱더 탄탄하게 할 겁니다. 약간 이제 삐져나온 것만 이제 못으로 치워가지고 이제 이쁘게 다듬겠죠. 예. 그래서 어떤 섹터를 얘기하기에는 글쎄요, 좀 미국 시장은 섹터라는 게 좀 지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걸 쪼개서 가기, 우리나라처럼 쪼개지잖아요. 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투자 수익률을 보게 되면. 예. 그리고 또 트럼프가 워낙 또 감세 정책을 기업들에게도 진행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빅세븐 업체 그렇죠. 입장에서는. 빅세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 다 좋죠. 예. 좋죠.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되면은 더욱더 좋죠. 또 그다음에 트럼프 지금 돈푼 시기가 바이든 시기인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바이든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트럼프는 그냥 그 수혜를 다 받는 거죠. 경기가 성장할 텐데. 근데 또 이번에 또 트럼프 피격 사태에 따라서 같이 또 이슈화가 됐던 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진영에 지지를 네, 지지하면서 돈까지
기부하는 형태가 좀 이슈화가 되면서 트럼프 당선 수혜 기업이 또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봐야죠, 뭐. 그러니까 확실히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는 이런 행보를 안 보였었는데 이번에 좀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바이든 정부에서 소외를 받아가지고 자동차 협회 그 멤버들 다 모였더니만은 초창기에 바이든 정부 초창기에 보면은 테슬라 뺐잖아요. 일론 머스크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근데 진짜 경제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2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 다 스마트카를 이렇게 이야기한 게 테슬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속상할 거예요. 화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친환경 막 IRA, 2차 전지, 전기차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안에서도 테슬라는 약간 좀 소외된 감이 소외된 있었으니까.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 소외는 시키지 않겠죠. 근데 또 트럼프 하면 워낙 또 IT 쪽에 관심이 있는 인물이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AI 쪽도 확실히 좀 우호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모로 내년까지 지금의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경기가 좋아질 상황으로 가고자 지금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마 이거를 더욱더 자기 공적으로 이제 만약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네네. 공적이나 이제 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 친화 정책은 분명할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더 이렇게 좀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돈을 이제 미국으로 자꾸만 빨아들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좋은데다가. 근데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편하죠. 달가운 입장은 아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벌써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번에 총격 사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 트럼프 당선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실제로 당선 가능성에 배팅하는 그 확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한국 주식시장은 또 거기에 또 힘들어하겠죠. 늘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또 앞선 트럼프 이제 당선 시기 때 또 경험했다 보니까 그런. 근데 재미난 거는 트럼프가 되면은 또 우리나라는 아마 남북 경협주 관련된 게 또 들썩거리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본인이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빅 이벤트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도 던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북한과의 우호적인 테마가 좀 돌 수 있을까요? 왜 그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극단적으로 전쟁할 것처럼 막 싸우다가 그냥 완전히 전화시켜버리잖아요. 극적으로. 빅 이벤트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주식시장은 남북경협주,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막 요동을 쳤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면을 보면 좋은 거고, 그죠? 주식시장에 활력을 부어주는 건 좋은 거죠. 또 엄청난 테마주의 시대가 올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남북경협주가 4년 갔어요, 4년. 맞아요. 트럼프 계속. 집권 시기에 계속 갔죠. 참 대단했습니다. 저도 남북경협주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뉴스를 본 게 4년 동안 본 것 같아요. 남의 대통령을 4년 동안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제가 미국 주식을 하더라도 바이든을 뭐 유심히 안 봅니다. 그만큼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던 게 트럼프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우리나라 하면 트럼프 하면 남북 경협 아마 이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변동성이 이제 클 수 있으니까 그건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슈가 워낙 센 이슈라 그게. 또 정신없는 주식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또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워낙 지금 하반기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는 좀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좀 대표님께서 만약에 좀 내가 1억 원의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신다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 저는 이제 70%는 우리가 이제 단기 투자하신 분들이야 뭐 그 포트폴리오가 뭐 필요 없으시죠. 단기 투자는 원래 몰빵을 하는 게 맞아요. 예, 단기 투자는 몰빵이 맞는데 이제 장기 투자는 조금 분산할 필요도 있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리스크, 변동성도 있고 길게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다가 70%를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소 30%? 아니, 최소가 아니라 이제 30% 정도는 현금화. 달러죠, 달러. 예, 미국 주식하려면 달러를 하니까. 그래서 7대3 정도로 좀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7은 아무래도 나스닥 대형주 위주로 가시면 좋고요. 그다음 요즘에 이제 내수주들도 괜찮거든요. 미국 주식을 좀 공부하시다 보면 좋은 기업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아, 이런 기업이 이렇게 수익이 좋았어?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수주 기업들도 이렇게 넣어 보시면 좋은데 난 이것저것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ETF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70% 정도는 미국 주식을 하셔야지만 좀 좋은 성적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뭐 한국 주식은 거의 비중을 좀 안 두시는 거네요. 중장기 투자는 한국 주식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국 주식 시장은 좀 그러니까 내 돈의 일부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은 들어가는 건 좋은데 빠져나올 때 진짜 잘 빠져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주식에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아까 1억이 있다 그러면 저는 70%로 미국에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미국 그 대형주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한국 주식을 한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반도체. 예. 대한민국 반도체밖에 안 올라가요. 예. 사실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반도체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꾸준히. 예. 실제로 뭐 AI 직접 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AI 시대 되면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뭐 삼성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다 됩니다. 워낙 그 산업이 형성이 되면 뭐 저 밑에 있는 기업도 막 매출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실제로 이번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거 보면 많은 분들께서 워낙 그 HBM 쪽에서 밀려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되게 좀 안 좋게 보고 계셨는데 막상 실적 발표에는 엄청 또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하면서 그렇죠. 그 이후로 주가가 또 전고점 돌파하고 맞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 반도체는 세계 최강 맞아요. 예.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대단한 기업들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만큼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급적 미국 주식 특히나 좀 나스닥 대형주 쪽으로 투자하되 한국 주식에 투자할 거라면은 그래도 좀 더 반도체에 집중하면 좋겠다. 중장기. 근데 이제 미국 주식 하실 때 제가 하나 그 주의를 드리면 한국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뭔가요? 엔비디아가 투자하셔가지고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젠가 떨어지겠지.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미국 주식시장은 대기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사고 싶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저가 매수 항상 대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 가격 마켓타임을 해가지고 좀 더 이익을 보려다가는 그 기회비용은 다 날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판 가격보다 조금 떨어졌는데 이만큼 떨어지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요만큼에서 치고 가버리면은 이게 날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다음 부스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실 때는요 최소한 그 5년 이상은 끌고 가셔야지만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2년 가지고 1, 2년도 아니에요. 사실은 투자자님 하시는 거 보면은 미국 주식을 잘 투자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 몇 개월 하다가 또 마켓 타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세금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기업을 투자하셨다 그러면 그 좀 시간에 배팅을 하십시오. 그럼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솔직히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5년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못하죠. 하는 사람들 있죠. 자발적, 그러니까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들. 그런 사람 그런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근데
3년, 5년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쉽지 않네요. 네. 네. 근데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수익. 그렇군요. 또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이 세금 문제랑 또 환율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특별히 좀 있을까요? 세금은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250만 원 공제를 하고 이제 양도소득세 20%인가 22%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해외 주식은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점은 뭐냐면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단타가 잘 안 돼요. 단타했다가는 뭐 번 돈 세금으로 내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수수료하고 뭐 환율까지 고려하게 되면 의외로 환차손까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 이란 시장 같은 경우는 단타가 잘 적용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 중소기업은 뭐 하셔도 되지만 그게 또 리스크는 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한 번 빠지면 박살내버립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세금 문제는 그 세금 문제 때문이라도 장기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수익을 키워서 가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좀 길게 하시면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10년간 평균 데이터가 한 10에서 20%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투자해가지고 10년 후에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부득이하게 그걸 다 판다 그러면은 예, 환율로 해지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20%와 20%가 이렇게 상세가 되니까 그러면은 세금도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주식은 길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러네요. 미국 주식은 이제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예, 예. 네, 그런 말이 또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단타도 뭐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회전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또 대표님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지금 미국 주식들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많이들 관심 갖기 시작하셔가지고 뭐 이제 동학개미들이 많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다, 이사 많이 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좀 내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한국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아니라 내가 3년 후, 5년 후에 쓸 돈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돈이 들어가야지만 그 돈은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 그 계획을 좀 짜시고 그러시고 한 5년, 3년은 좀 짧고요. 앞으로 또 시장은 계속 좋기 때문에 시장을 경제는 미국 경제는 항상 좋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안동훈 대표님 모시고 또 다양하게 미국 주식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또 미국 주식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도 특히나 AI, 특히 빅7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한번 공부해 보시라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혹시라도 미국 주식 나는 이제 좀 처음 진입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잘 좀 정리해 보시면서 스스로 또 공부해 보시면서 앞으로는 미국 주식 쪽으로도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